황희찬의 페널티킥과 손흥민의 프리킥 골로 연장 승부 끝에 호주를 꺾고 올라온 대한민국 대표팀. 기가 막힌 경고카드 운영으로 8강만 넘으면 모든 경고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수비진의 중심 김민재 선수가 경고를 받아서 바레인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 예상을 해보시죠. 우선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을 빼놓고는 모두 백포 수비 라인을 꾸렸습니다. 중앙 센터백을 맡는 선수가 같은 오른발잡이인 정승현, 김민재가 되거나 정발 수비 라인인 김민재, 김영권 라인으로 나오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김민재, 김영권의 중앙 수비 라인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여기서 김민재가 빠질 경우 남은 센터백은 정승현, 김지수, 김주성입니다. 다만 준결승이라는 큰 경기 특성상 여기에서 김지수, 김주성의 두 어린 선수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고요. 정승현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부터 서령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의 포백 라인이 됩니다. 이게 울산 HD 선수들의 수비 라인이죠. 더군다나 김승규 골키퍼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의 소속팀도 울산 HD입니다. 조직력만큼은 지난해 한 팀으로 뛰었던 만큼 좋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수비 라인을 백4 말고도 백3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시작을 3-4-3 포메이션으로 백3에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을 기용을 했습니다. 후에 정승현을 빼면서 백4로 다시 돌려놨죠. 호주와의 경기는 반대로 백4에서 백3로 바꾸는데 사우디와의 경기 때와 다른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영권, 박용우, 김민재로 구성해서 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용우는 FC 서울 시절 백3의 중앙 센터백을 소화한 적이 있고 박진섭은 아시안게임에서 백4 라인의 센터백과 대전에서도 센터백을 본 적이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훈련이 어떻게 되었고 계획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앙 수비에 한해서는 옵션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김지수와 김주성은 큰 대회 경험이라는 측면으로 데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실제 기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진의 실점은 수비진의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수비 라인 자체의 실수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호주전까지 아시안컵 대부분의 실점은 앞에서부터 수비가 실패하면서 중앙 공간을 장악당하고 그로 인해 수비진이 밀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상황이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선에서 수비를 실패하거나 혹은 패스를 커트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단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수들을 지연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이 상황에는 다른 윗선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수비 블록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팀은 좌우, 앞, 뒤가 모두 넓은 상황입니다. 몇 가지 실점 상황을 보면 우리 팀 페널티 측면 모서리에서 돌파를 허용합니다. 수비진은 뒤로 물으면서 각을 막겠죠. 그리고 윗선 선수들이 합류합니다. 얼핏 보면 수비 숫자가 지금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공을 가진 선수가 골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드리블 혹은 패스를 하는 상태에서 뒤를 바라보는 이 선수들은 당장 지금의 수비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윗선의 뒤늦은 합류가 불러오는 상황은 지금까지 본 경기들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합류가 늦고 상대는 이미 자리를 잡고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진이 막아내는 루즈볼의 탈취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볼을 내어주는 상황에서의 수비진은 상대의 상황대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 수비는 이런 상황 자체를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팀의 수비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비진만의 실점으로 치부하기 힘든 것이 상대를 전방부터 타이트하게 압박하여 우리가 수비하기 쉬운 패스를 하게 만들거나 단계적인 압박을 통해서 수비 블록을 만들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조직적인 수비를 할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표팀은 아직 그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4-4-1을 시도하는 것도 수비 블록에 대한 생각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1차전 바레인전의 이강인의 2골과 황인범의 1골, 그리고 2차전 요르단전의 황인범 슛을 통한 골키퍼 자책골 말고는 오픈플레이, 필드골이 너무 적습니다. 당장 요르단전의 페널티킥과 말레이시아전은 코너킥, 프리킥, 그리고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사우디전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이 1, 2차전 이후의 오픈플레이 득점이었고
8강 호주전은 황희찬의 페널티킥과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원래 클린스만 체제의 대표팀의 공격 형태는 2-3-5 형태입니다. 풀백이 사이드 깊이 전진을 하고 윙어가 사이로 들어와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 즉 하프 스페이스,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시키거든요.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어서 생겨난 공간을 통하여 득점을 하려는 것입니다. 공격 작업의 시작 지점이 측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주위에 선수들이 모여서 패스 루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먼저 전환할 수 있는 간격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입니다. 공간이 밀집되어 상대 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패스로 전환해서 넓은 공간으로 다시 공격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중반에서 볼을 받아줄 미드필더의 간격이 너무 멀어집니다. 패스가 가도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밀집되어 플레이를 한다면 그곳을 통한 약속된 플레이가 안 보입니다. 단순하게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풀백의 순간적인 뒷공간 공략을 통한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은 정해진 패턴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중앙에서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크로스의 방향 선택도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공간을 향하거나 선수와 공이 만나는 루트가 막는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지나치게 우리 선수를 겨냥한 크로스가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시도되기 전에 지나치게 오프 더 볼이 없고 정적으로 플레이가 시도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우리를 막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부분은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할 이강인이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골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풀백을 크게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약간 낮은 위치에서 상대 측면 수비를 유도하고 이 뒷공간을 공격 선수들이 앞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패스하는 방향이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이란의 경기에 앞서 이란의 주포이자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출신인 타레미가 16강전에서 퇴장당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8강전이 굉장히 쉬운 경기가 될 줄 알았고 모리타 히데마사의 선취골이 터질 때까지는 실제로 일본의 승리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과 골키퍼의 실수를 컨트롤하지 못했고 이란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8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요르단의 주전 선수 2명이 징계로 결장을 한다 해도 어찌됐건 그들도 4강에 오른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취해서 우승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승으로 모든 것을 덮지 말고 평가할 것은 제대로 평가해서 책임질 것은 제대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의 스포츠 장동희 작가였습니다.